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게 버려진 쿠르드 용병들을 한국이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 위해 용병들의 보급을 끊어버린 미국. 녹슨 소총만 쥔 병사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게 그들은 그저 한 번 쓰고 버리는 물티슈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쿠르드족의 구조 요청을 받은 한국은 즉시 전선에 천궁투를 배치했고 고립된 쿠르드 용병과 미군까지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압도적인 위력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악했고 나토 19개국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선언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쿠르드에게 진 70년 전 은혜를 갚은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방산 카르텔이 무너졌습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나토 19개국이 미국산 패트리엇을 걷어찼어요. 48조 원 규모의 계약이 단 3시간 만에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는 하루 만에 바닥을 쳤고 펜타곤의 핵심 인사 2명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미국의 12개월을 부순 한국의 36시간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외신 1면을 도배했습니다. 이 모든 참극의 시작점은 워싱턴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자그로스 산맥에서 죽어가던 쿠르드족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을 듣고도 스피커 볼륨을 꺼버린 한 남자의 오만이었어요. 저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버트 스털링. 28년간 워싱턴의 외교 무대를 주름잡아온 사람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공사 참사관 시절부터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한국 관료들의 약점을 꿰뚫는 데 있어서만큼은 워싱턴에서 저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체면만 세워주면 결국 고개를 숙인다.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검증한 법칙이었어요. 그날 새벽 2시, 저는 그 법칙을 다시 한번 써먹으려 했습니다. 쿠르드족 3만 8천 명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한국의 천공 미사일 핵심 코드를 뜯어내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새벽 2시 14분, 국무부 3층 사무실의 스피커에서 이라크 최전선의 무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쿠르드 페쉬메르가 지휘관 카말 바르자니의 목소리였어요. 포탄이 터지는 굉음 사이로 숨이 끊어질 듯한 절규가 섞여 들었습니다. 이란 기갑사단이 자그로스 산맥의 고지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탄약이 바닥났고 대전차 미사일은 한 발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녹슨 소총 몇 자루로 최신 전차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바르자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군 보급은 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저는 책상 위에 버번 위스키를 한 모금 비우며 그 비명을 들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피커 볼륨을 툭 꺼버렸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시가 연기만 천장을 향해 느릿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미군의 보급이 끊긴 건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쿠르드족이 죽어가는 것도 불운이 아니었어요. 전부 계획대로였습니다. 펜타곤의 제임스 손 부차관보가 짠판이었죠. 쿠르드 전선을 의도적으로 벼랑 끝에 몰아놓고 한국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70년 전 자국의 전쟁을 도운 은인에게 유달리 약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니, 록히드 마틴 출신답게 깔끔하게 설계한 인질극이었습니다. 사무실 뒤편의 보안 화면에는 펜타곤 밀실의 소니, 거구를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쿠바산 시가를 피우는 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한국의 굴복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박상철 소장이 화면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백발이 성성한 짧은 머리. 책상 위에는 서류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포병 장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평생을 쇳덩이와 화약 속에서 보낸 사람이라더군요.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소장, 오랜만에 뵙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홍의 핵심 통제 코드를 미측에 공유하시고 수익의 20%만 가져가시죠. 지금 쿠르드 전선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한국이 빠르게 결단해 주시면 양측 모두 윈윈 아니겠습니까? 윈윈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핵심 코드를 넘기는 순간 한국의 천궁은 록히드 마틴의 하위 호환품으로 전락합니다. 20%의 수익이라는 건 하청업체에 던져주는 뼈다귀에 불과했죠.
그걸 모를 리 없는 박상철이라는 노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분노도, 당혹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더군요. 10초가 지나고 20초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겁을 먹은 것이라 판단했어요. 박 소장, 지금 쿠르드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죠.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내일 아침까지 한국산 레이더가 동계 환경에서 작동 불능이라는 검증, 보고서가 나토 19개국 대표에게 배포됩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관료들은 자국어로 압박당할 때 심리적으로 더 흔들린다는 걸 28년간 체득한 노하우였어요. 조작된 보고서는 이미 소네 팀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산 레이더의 결함이라니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나토 관료들은 미국 국방부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의심할 리 없었죠. 저는 만년필을 우아하게 돌리며 박 소장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과거의 한국이라면 이쯤에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어쩌고 하며 반쯤 굴복한 협상을 시도했겠죠. 쿠르드족의 피를 거론하면 한국인 특유의 의리 본능이 발동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변하지 않던 공식이었어요. 박 소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동작이 아니었어요. 빗대를 세우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묵직한 만년필 하나를 꺼내 들더니 서류철을 펼쳤어요. 그리고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연기시 14분 녹취를 시작합니다. 귀측의 기술 이전 요구는 한미 방산협정 제4, 조 제2항의 정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보고서의 유포 예고는 동협정 제7조의 신뢰 의무 위반으로 기록합니다. 만년필이 서류 위를 정확하게 긁어나갔습니다.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박 소장의 손끝에는 떨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만년필을 돌리던 손을 멈췄어요. 잠깐, 박 소장. 이건 동맹 간의 협의입니다. 법 조항 들먹이실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반톤 올라간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화면 너머의 박 소장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철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추가로 쿠르드 전선에 대한 무기 보급 의도적 차단이 확인될 경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통보합니다. 본건 관련 일체의 통신 기록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원본이 보관됩니다. 박 소장의 눈이 처음으로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어요. 서류를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준이었습니다. 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뭔가 서늘한 것이 흘러내리는 감각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의 박 소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감정 대신 규정이나 읊고 있으니 우스웠습니다. 결국 하청업체 주제에 서류 쪼가리나 붙들고 덜덜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상 회의를 끄는 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시가를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미국 앞에서 규정 타령이 고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편 보안 화면 속에 쏜 부차 관보가 시가를 비벼 끄며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만년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박상철이라는 남자가 서류철에 적어 내려간 글자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대신 조항을 읊은 그 침묵이 비명보다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정확히 48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나토 본부는 벨기에 브루이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심장을 제 손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월 12일 오전, 저는 나토 본부 대회의장에 섰습니다. 19개국 국방대표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유럽의 국방을 책임지는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어요. 미 국방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24페이지짜리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산 천궁 방공체계의 동계 환경 성능 저해에 관한 긴급 평가였어요. 물론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쏜 부차관보의 팀이 사흘밤을 새워 만든 조작 보고서였어요. 한국산 레이더가 영하 20도 이해에서 추적 정확도가 43%까지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그럴싸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함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펜타곤의 직인 앞에서 의문을 제기할 나라가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시점입니다. 저는 유창한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독일 대표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고 프랑스 대표는 옆자리 보좌관과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제 계획대로였어요. 이 보고서가 나토 전체에 퍼지는 순간 한국산 청웅은 유럽 시장에서 매장됩니다. 매장된 청웅의 빈자리를 록히드 마틴의 패트리엇이 채우는 거죠. 완벽한 구도였습니다. 그때 테이블 맞은편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폴란드 국방부 군비정책국장 크시슈토프 노바크였습니다. 냉전 시대를 겪은 실용주의자라는 평판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따위가 미국의 브리핑에 이의를 제기할 배짱이 있겠습니까? 스털링 차관보, 이 데이터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독립기관의 검증을 거친 겁니까? 아니면 펜타곤 내부 평가입니까? 노바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질문의 칼날은 날카로웠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노바크 국장, 미합 중국 국방부의 기술평가의 출처를 의심하시는 건 좀 실례 아닙니까? 미국산 부품이 빠지면 한국의 청웅은 고철 덩어리입니다. 이건 상식의 영역이에요. 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노바크를 눌렀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노바크에게 쏠렸고 노바크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강대국의 무게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다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버번을 한 잔 따르며 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토는 먹혔습니다. 한국의 납기를 더 지연시키려면 핵심 부품 통관을 막으십시오. 부품이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쏜은 전화기 너머에서 껄껄 웃더군요. 이미 사흘 전에 한국행 핵심 부품에 미국 세관 통관을 전면 보류시켜놨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정밀 반도체 없이는 천공의 탐색기를 조립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브뤼셀에서 유유자적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두 개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 북부의 지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서늘한 침묵이었어요. 물론 그때 저는 둘 다 몰랐습니다. 이라크 북부 자그로스 산맥 해발 2300m의 고지대에서 카말 바르자니 지휘관은 텅 빈 탄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모래와 눈을 섞어 얼굴에 내리쳤어요. 부하 3200명이 녹슨 소총만 쥔 채 참회 웅크리고 있었고 이란의 T-70T 기갑사단이 산 아래에서 엔진 소리를 울리며 징역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군의 보급은 오지 않았어요. 이틀째였습니다. 바르자니는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쇠조각을 꺼냈습니다. 2952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이름 모를 대장장이가 할아버지에게 새겨준 군번줄이었어요. 거기에는 조국이라는 한글 두 글자가 70년의 세월을 견디며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르자니는 그 쇠조각을 움켜쥐고 부하들에게 결사항전을 지시했어요. 죽더라도 이 고지를 내주지 않겠다고요. 같은 시각 서울. 한국방위사업청 상황실에서 윤채령 국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나토 브뤼셀에서 입수한 허위 보고서 원본을 회의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어요. 본부장님, 미국이 나토 전체에 우리 천궁의 결함 보고서를 뿌렸습니다. 완전한 날조입니다. 즉각적인 외교 반박 성명을 내고 국제 언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윤 국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70년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술력이 조작된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매장당할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상철 소장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은 약점만 잡힙니다. 박 소장은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허위 보고서를 조용히 접어 서류철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스털링과 쏜의 불법 로비 정황 증거를 그 서류철에 함께 편철했습니다. 분노 대신 증거를 쌓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브뤼셀에서 승리를 자축하던 바로 그 시각,
워싱턴 펜타곤에서도 한 가지 경고가 울렸습니다. CIA 분석관 코너 헨리가 쏜 부차관보의 집무실을 찾아갔어요. 헨리는 정치꾼이 아니라 순수 엔지니어 출신의 분석관이었습니다. 기계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죠. 부차관보님, 한국의 생산 데이터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부품 통관을 막았는데도 공정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국산 부품으로 라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헨리는 위성 사진과 생산량 그래프가 담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한국의 지하 공장에서 미국산 부품 없이도 천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의 목줄이 이미 끊어졌다는 뜻이었어요. 쏘는 보고서를 한번 훑더니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반도체 없이 뭘 만든다고 헛소리 집어치워. 쓸데없는 걱정 말고 나가서 꼬투리나 더 찾아와. 쏘네 거구가 의자를 삐걱거리게 하며 돌아앉았어요. 헨리는 입술을 깨물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경고는 무시됐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밤 11시 서울 방사청 박상철 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지원국장 최동만이 낡은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은퇴 안경 너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최 국장은 묵직한 서류철을 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반 누적 14건, 전부 붉은 직인으로 정리했습니다. 플랜 B입니다. 서류철을 펼치자 모든 페이지마다 붉은색 직인과 조항번호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미 방산협정의 독소 조항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는 법적 무기였습니다. 박 소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자 서랍에서 묵직한 노소의 직인을 꺼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어요. 한국은 단 한마디의 억울함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펜타곤의 숨통을 끊을 사형 집행장에 조용히 직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브뤼셀 호텔에서 법원 두 잔째를 비우며 내일 아침 한국이 굴복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토는 먹혔고 부품 통과는 막혔고 쿠르드 전선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한국이 버틸 카드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만년필은 여전히 우아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3월 13일 아침 워싱턴 국무부 3층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브뤼셀 출장은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나토 19개국에 한국산 청웅의 결함 보고서를 뿌렸고 핵심 부품 통관도 틀어막았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외교 채널로 항해 서한을 보내거나 국제 언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어요. 어느 쪽이든 미국의 여유를 흔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전 일정을 훑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특급 외교 행랑이 도착했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이 보내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기술 양도 서약서이거나 재협상을 구걸하는 탄원서이거나 어느 쪽이든 제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칼로 봉투를 우아하게 뜯으며 커피잔을 입에 가져갔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커피가 목에 걸렸습니다. 한미 방산협정 제12 조 중대 위반 통보 및 시정 최후 통첩. 붉은 글씨가 페이지 상단을 가로질러 박혀 있었어요. 항복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재협상 탄원서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 미합 중국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만년필을 돌리던 손이 멈췄어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요구 조항이 3개 나열되어 있었어요. 첫째, 쿠르드족 방공망 보급을 위한 나토 영공 통과 승인을 12시간 내 정상화할 것. 둘째, 유포된 천궁 허위 검증 보고서를 전면 폐기하고 나토에 공식 해명할 것. 셋째, 원계약서상 명시된 납기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기술 탈취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감각이 스쳤습니다. 본 공문 발송 시점 기준 상기 3개 조항의 이행 기한은 48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귀측의 청웅, 우선 구매권 및 전용 생산 라인은 전면 백지화됨을 통보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글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미합 중국에 48시간 데드라인을 찍어 보낸 겁니다. 세계 최강국의 방산 우선권을 박탈하겠다고요?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 떨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42분. 서류 하단에 기재된 발송 시점은 3월 12일 밤 11시 정각이었습니다. 이미 10시간 42분이 흘렀다는 뜻이었어요. 48시간 중 10시간 넘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국의 법무팀이 작성한 게 분명했습니다. 모든 조항에 한미 방산 협정의 구체적인 조문 번호가 달려 있었고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 목록이 별첨으로 7페이지나 붙어 있었어요. 제가 브뤼셀에서 뿌린 허위 보고서의 유포 경위까지 날짜와 시각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장에서 제가 한 발언의 속기록 발췌본까지 첨부되어 있더군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브뤼셀에서 여유를 부리는 동안 한국은 저의 모든 발자국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었어요. 분노의 서한도 아니었습니다. 법적 무기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밀하게 깎아낸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국이 변했다는 사실을, 아니 애초에 제가 한국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었어요. 화상회의 채널을 열고 한국 방사청의 박상철 소장을 호출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박 소장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전과 똑같은 빳빳한 전투복,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소장, 방금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동맹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썼어요. 최대한 부드러운 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어로 유화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경험칙을 믿었거든요. 30년 가까운 우정 아닙니까? 서류 가지고 으름장 놓지 마시고 차 한잔 하면서 둥글게 풀어봅시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항상 그랬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폭탄주를 돌리던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려는 계산이었어요. 박 소장과 직접 술자리를 한 적은 없지만 한국 관료 사회의 분위기라는 건 어디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소장이 입을 열었어요. 역시나 감정은 없었습니다. 스털링 차관보. 본 공문 발송 시점 기준으로 카운트다운은 48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37시간 18분입니다. 저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박 소장은 제 한국어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에도 우정이라는 단어에도 둥글게 풀자는 제안에도요. 마치 제가 말한 모든 것이 공기 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잠깐, 박 소장. 48시간이라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나토 영공 승인만 해도 절차가 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워싱턴 내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간곡함을 실었어요. 아니, 실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계산이었죠. 48시간만 넘기면 한국의 최후 통첩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쿠르드 전선이 먼저 무너지면 한국은 감정적으로 다시 흔들릴 테고 그때 기술 이전 조건을 다시 꺼내면 되는 거였어요. 박 소장의 눈이 화면을 관통했습니다. 차관보께서 절차와 협의를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명시한 3가지 요구는 귀측이 이행 의지만 있다면 6시간 안에 완료 가능한 사안입니다. 48시간은 저희의 배려입니다. 배려. 그 단어가 화면을 타고 넘어와 제 이마를 때렸어요. 한국이 미국에 배려를 베푼다니요.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박 소장은 제 동요를 읽었는지 읽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추가로 통보드립니다. 카운트다운 기간 중 규칙의 어떠한 물리적, 기술적 방해 행위도 별도의 위반 건으로 누적됩니다. 모든 통신은 녹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 소장은 고개를 살짝 숙여 예를 갖추고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사무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시가 연기가 천장 아래를 떠돌았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귀를 찔렀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한 번 울릴 때마다 48시간에서 1초씩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박상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묵직한 노소의 직인의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움푹 파인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는 순간
어젯밤 박 소장이 집무실에서 조용히 도장을 찍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때 저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인의 무게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손의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생산 라인 백지화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한국이 감히 미국의 코드를 뽑겠다고? 손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다시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실행에 옮길 리가 없었어요. 지난 30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고 만년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손이었습니다. 3월 13일 오후 펜타곤 밀실에서 손의 고함이 터졌어요. 저는 화상통신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이 멍청한 놈아. 최후 통첩이 날아왔으면 현장에서 꼬투리를 잡아 48시간을 넘겨버려야지. 서류나 들여다보고 앉아있을 때냐? 손의 거구가 화면 속에서 책상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손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한국의 48시간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현장에서 천궁의 결함을 하나라도 잡아내면 됩니다. 결함이 확인되면 최후 통첩은 법적 근거를 잃고 오히려 한국이 불량품을 납품하려 했다는 역공이 가능해지는 거죠. 실전 검증단을 보내 CIA 분석관 헨리를 팀장으로 해서 오산 기지로 직행시켜 불량률이든 공정 오류든 뭐든 잡아와. 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즉각 코너 헨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헨리는 이틀 전 손의 집무실에서 한국의 비정상적인 생산 속도를 경고했다가 무시당한 그 분석관이었습니다. 순수 엔지니어 출신이라 정치적 감각은 제로에 가까웠지만 기계를 읽는 눈만큼은 CIA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어요. 손은 그 눈을 결함 사냥에 써먹으려는 거였습니다. 헨리 일행이 군용기를 타고 한국 오산에 도착한 건 3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어요. 헨리의 첫 보고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지하 55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직 내려가고 있어요. 헨리의 목소리에 당혹이 묻어 있었습니다. 45m, 50m를 지나 55m에서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문 너머로 쏟아진 건 사람의 열기가 아니라 서늘한 절사규 냄새와 하얀 LED 조명이었습니다. 헨리가 숨을 삼켰어요. 스털링 차관보, 여기는 공장이 아닙니다. 헨리의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 개의 로봇팔이 천궁을 찍어내고 있어요. 스케일이 저희가 파악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어요. 헨리의 보고는 계속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이 지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로봇팔들이 나노미터 단위로 미사일 추진체를 다듬고 있다고 했어요. 라인 한쪽에서는 34년 경력의 명장들이 확대경을 쓴 채 완제품의 최종 검수를 하고 있었고요. 미국산 부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국산 부품으로 전 공정을 돌리고 있었어요. 불량률을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지시했어요. 헨리의 임무는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불량률이 기준치를 넘기면 전체 공정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 순간 48시간 타이머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헨리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씹코, 이씹코. 30초가 지나자 헨리의 목소리가 돌아왔는데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량률 0.008%입니다. 저는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보십시오. 0.008. 로키드 마틴 패트리엇 라인의 120분의 1 수준입니다.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채령 국장이 헨리 일행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뒤이어 들어왔어요. 윤 국장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미국보다 12배 빠른 나노 단위 무인 공정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공정표와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헨리의 보고에 따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검증단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배라는 숫자가 뇌리에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12달 걸리는 물량을 한국은 한 달 안에 쏟아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소니 짜놓은 두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서해안 실사격장으로 검증단이 이동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웅의 실전 요격 성능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헨리의 가방 안에는 소니 몰래 넣어준 소형 전자전 제밍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시험 도중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쏴서 천공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뒤 요격 실패를 근거로 전면 중단을 선언하려는 계략이었죠. 마침 하늘도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서해안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수평으로 내리꽂히는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어요. 쏘는 이 악천후까지 변명거리로 쓸 셈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레이더가 제 기능을 못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헨리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스텔스 표적기 30이 발이 이륙했다고 했습니다. 사격장 상공에 먹구름이 잔뜩 깔린 가운데 헨리가 가방 속 제밍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어요. 강력한 방해 전파가 사격장 전역에 퍼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한국의 48시간 타이머는 무력화됩니다. 모든 게 이 한판에 달려 있었어요. 3초가 흘렀습니다. 5초, 10초. 헨리의 음성이 끊겼어요. 잡음이 섞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털링 차관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청웅의 레이더가 제밍을 뚫었습니다. 아니, 뚫은 정도가 아닙니다. 제밍 신호의 근원지를 역추적하고 있어요. 방해 전파를 오히려 표적 보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이브러닝 AI가 탑재된 레이더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방해 전파를 역이용해서 표적을 더 선명하게 잡아낸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헨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폭풍우를 뚫고 청웅이 발사됐습니다. 32발 동시 요격, 명중률 100%입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먼 곳의 굉음이 희미하게 전해졌어요. 하늘에서 미제 스텔스 표적기 32발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의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격 종료 후 박상철 소장의 반응을 전합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소장은 미동 없는 손가락으로 다음 표적 대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제 판단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될 괴물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밍도 실패, 악천후도 실패, 꼬투리 잡기도 실패. 소니 준비한 모든 카드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종이 쪼가리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벽시계를 올려다 봤어요. 48시간 중 3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30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이 책상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 바닥에 떨어졌어요. 춥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박상철이라는 남자가 왜 감정 대신 규정을 읊었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감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상대하는데 감정 따위는 낭비였던 겁니다. 필요한 건 오직 데이터와 실력뿐이었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한 번 울릴 때마다 펜타곤의 목줄이 한 올씩 끊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종료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3월 14일 새벽, 저는 사무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손끝이 떨려서 매듭이 한 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매듭을 만들었지만 거울 속에 저는 이틀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제 정장이 땀에 절어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하지 못한 턱에 푸르스름한 수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연결을 요청했어요. 한국 측이 응답하기까지 30초가 걸렸는데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한국 방사청 상황실이 보였어요. 박상철 소장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은퇴 안경을 쓴 남자가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법무지원국장 최동만, 이틀 전 밤 11시에 위반 누적 14건을 붉은 직인으로 정리했다는 그 남자였어요. 반대편에는 윤채령 국장이 서류를 가지런히 정돈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없었어요. 재판장에 앉은 판사들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유화적인 톤을 짜내야 했어요. 이틀 전에 오만은 진작에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과 함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 소장, 지난 이틀간 서로 감정이 격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건은 제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백지화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사무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게 들렸어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대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완성된 물량을 분할해서 조금씩 납품해 주시죠. 첫 배분은 쿠르드 전선으로, 나머지는 미국이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겁니다. 양측 모두 체면을 지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분할 납품. 그게 제가 밤새 짜낸 마지막 카드였어요. 기술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물량만이라도 확보하겠다는 후퇴였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양보였어요. 저는 화면 속 박 소장의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라도 읽어내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소장은 미동이 없었어요. 대신 옆에 앉은 최동만 국장이 움직였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딸깍 열더니 안에서 묵직한 계약서 철을 꺼내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최 국장이 안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쓱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귀측의 분할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 제12 조 제3한근 일방 당사자의 임의적 납기, 변경 및 분할 이행은 계약 전체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 국장의 목소리는 기계음이었어요. 감정의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서류 위의 특정 문장을 정확히 가리켰고 붉은 펜이 가차없이 그 밑에 줄을 그었어요. 따라서 귀측이 방금 제안하신 분할 납품은 본 계약의 즉시 파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가 머리에서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타협안이 덫이었어요. 아니, 제가 스스로 덫에 발을 집어넣은 겁니다. 분할 납품을 제안하는 순간 한국 법무팀이 기다리고 있던 계약 파기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 말을 꺼내기를요. 잠깐, 최 국장. 그건 해석의 문제 아닙니까? 분할, 납품은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유연한 조치이지 일방적 변경이 아닙니다. 저는 다급하게 반박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 국장이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미리 준비해둔 페이지였습니다. 제12 조 제3항 단서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의 적용은 양 당사자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현재 시점까지 귀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 합의 요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두 제안만으로는 본 조항의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퇴로가 시멘트로 발려버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최동만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조항을 들이밀며 길을 막았습니다. 법을 무기로 쓰는 건 미국의 존 매트커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그 무기를 미국보다 정밀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에게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었어요.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손이 받았어요. 손 부차관보, 긴급합니다. 분할 납품 제한이 계약 파기 사유로 잡혔습니다. 법무팀이 올가미를 쳐놨어요. 지금 당장 펜타곤 법률 자문팀을 투입해서 반박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숨이 차도록 빠르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측 세 사람이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손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분할 납품? 그건 내 놈이 독단적으로 제안한 거지. 펜타곤의 공식 입장이 아니야. 알아서 수습해.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이 저를 자르고 있었어요. 부차관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작전 전체를 설계한 건 당신입니다. 쿠르드 전선을 인질로 잡자고 한 것도, 기술 이전을 요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전부 당신이었어요. 녹취되고 있을 텐데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지 마. 내 선에서 처리 못하겠으면 사표를 써. 통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가 떴어요. 저는 그 화면을 3초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꼬리를 잘랐어요.
자기가 짠 판의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덮어씌우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칼이 꽂히는 감각이 생생했어요.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자 최동만 국장이 안경을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며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밑줄이 선명했어요. 추가로 통보드립니다. 본 계약 제8, 조 제3항계, 의거 규칙의 신뢰 위반이 확정될 경우 기납입금 전액은 대한민국 국고로 환수됩니다. 기납입금 전액 환수.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됐어요. 미국이 선납한 금액은 수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 돈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뜻이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등이 붙었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어요. 박상철 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어요. 추가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의 동맹방치 조항에 따라 미국행 생산 물량은 타국으로 자동 귀속됩니다. 현재 나토 19개국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자동 귀속. 미국이 못 가져가면 다른 나라가 가져간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미군의 물량을 가져갑니까? 미합 중국이 사겠다는 걸 빼앗을 배짱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목소리가 찢어지듯 높아졌어요. 남은 자존심을 긁어모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몫을 건드리는 나라는 없다. 30년간 변하지 않던 진리였어요. 윤채령 국장이 움직였습니다. 서류 한 장을 집어들더니 화상 카메라에 렌즈 앞으로 밀어 넣었어요. 종이 위에는 나토 19개국의 인장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구매 대기 의향서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유럽의 모든 군사 강국이 한국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윤 국장이 서류를 내리며 짧게 말했어요. 19개국입니다. 두 글자가 제 마지막 자존심을 박살냈습니다. 세계가 미국의 몫을 집어가겠다고 줄을 서 있었어요. 미국이 사겠다는 물건을 빼앗을 나라가 없다는 제 확신은 종이 위에 찍힌 19개의 도장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박 소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틀 전과 똑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한미 방산협정 제8, 조 제3항, 귀측의 신뢰 위반으로 기한 이익은 상실되었습니다. 타국 자동 귀속 조치를 지금 즉시 발동합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끝나자 화면이 꺼졌어요. 이번에도 한국 측이 먼저 통신을 끊었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건 꺼진 화면과 구겨진 정장,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뿐이었어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데드라인까지 47분. 저는 만년필을 줍지 않았어요. 주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쏘는 저를 버렸고 한국은 단 한 치의 빈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2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서류철 한 권과 붉은 펜, 한 자루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3월 14일 새벽 0시 0분 0초, 오산 지하 통제실의 거대한 붉은 시계가 마지막 숫자를 삼켰습니다. 000000. 화면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 눈이 시계에 못 박혔어요. 숫자가 멈추는 순간 심장도 같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철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시계가 멈추자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에 망설임 같은 건 없었어요. 의자를 뒤로 빼고 서더니 통제실 전체에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행 할당 라인 코드 아메리카, 자격 박탈.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명령이 떨어지자 통제실의 오퍼레이터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 위성 피드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오산 지하 55m, 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하 공장의 12개 생산 라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록히드 마틴의 로고가 빛나던 전광판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이 소등됐어요. 기계음이 멈추더니 로봇팔들이 일제히 정지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듯 라인들이 연쇄적으로 멈춰갔어요. 수천 개의 로봇팔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자 지하 공간을 채우던 기계의 운궁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12번째 라인의 전원이 꺼지는 순간 미국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같은 순간 제 사무실의 보안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어요. 붉은 글씨가 화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접근 거부 access denied. 펜타곤 메인 서버가 한국의 생산 관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어요. 펜타곤 사이버 사령부의 직통 라인을 눌렀습니다. 한국이 접근을 끊었습니다. 코드 아메리카 전체가 차단됐어요. 백도어를 통해 통제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펜타곤의 사이버 전문가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30초, 1분. 답이 돌아왔을 때 저는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이 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단에서 끊었어요. 케이블 자체를 뽑아버린 겁니다. 원격으로는 어떤 경로로도 접근이 안 됩니다. 물리적 망분리, 해킹이 아니라 선을 뽑았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이버 공격도 존재하지 않는 회선을 타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디지털로 발악할 것까지 예상하고 아예 물리적으로 연결 자체를 잘라버린 겁니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붉은 경고창이 전멸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움켜쥐었어요. 매듭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통신 채널을 열었어요. 박 소장을 호출했습니다. 연결까지 10초가 걸렸는데 그 10초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이틀 전 시가를 피우며 체스말을 움직이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박 소장이 통제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뒤편으로 꺼진 12개 라인의 어둠이 보였어요. 박 소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워싱턴 내부를 설득해서 3가지 요구를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대통령 보좌관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10분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저는 시간이라는 지푸라기에 매달렸어요. 박 소장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연결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한국이 통신선 자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물리적 망분리에 이어 통신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모든 연결을 무자비하게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쥐어뜯었어요. 매듭이 뜯어지면서 실크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무실에 그 소리만 울렸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발버둥 치는 사이 오산 지하 공장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셧다운 명령이 떨어진 직후 작업팀이 투입됐어요. 멈춰선 12개 생산 라인의 기계마다 붙어있던 미국의 이름표가 뜯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로고, 펜타곤의 관리 코드, 미합 중국의 인수 식별번호, 수십 년간 한국의 기계 위에 붙어있던 미국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제거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연합의 도색과 쿠르드 긴급 지원 코드가 기계 위에 올라갔어요. 꺼져있던 라인에 다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로봇팔들이 깨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속도의 12배로 나토와 쿠르드의 새 주인을 위해 맹렬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30분 뒤였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위성 사진을 들고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오산기지 활주로에서 C-130 수송기 3대가 이륙했습니다. 행선지는 이라크 북부입니다. 화물 내역을 확인 중인데 청웅 발사대와 형웅 대전차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수송기가 이미 떴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코드를 뽑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의 충격에 제가 발버둥 치는 그 시간 동안 멈춰섰던 물량의 첫 배분을 수송기에 싣고 쿠르드를 향해 이미 하늘로 날아오른 거였어요. 48시간의 데드라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48시간 뒤에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한국은 전부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코드를 뽑고 이름표를 뜯고 새 주인을 붙이고 수송기를 띄우는 것까지. 데드라인이 끝나는 0시 0분 0초에 모든 것이 동시에 실행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제가 10분을 구걸하는 동안 수송기는 이미 활주로를 박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봤어요. 이틀 전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누군가가 주워서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브룩스 브라더스의 은빛 만년필,
이 만년필을 우아하게 돌리면서 한국을 하청업체라 비웃던 때가 불과 이틀 전이었어요. 만년필을 집어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워싱턴 펜타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셧다운 소식이 백악관까지 보고됐고 국방장관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쏜 부차관보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 중이라는 첩보도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 모든 보고서의 첫 줄에 올라 있었어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요. 새벽 1시를 넘기자 사무실이 유달리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의 발소리도 끊겼어요. 워싱턴의 밤은 깊어가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수송기 세대가 태극 마크를 달고 이라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의 이름표가 뜯겨나간 자리에 대한민국의 방패가 새겨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호구 취급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뜯어내고 약소국의 목숨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것이 워싱턴의 문법이었고 저는 그 문법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문법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처음 만났어요. 감정에 호소해도 흔들리지 않고 위협을 가해도 위축되지 않고 꼼수를 써도 뚫리지 않는 상대. 박상철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한 방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와 데이터와 실력으로만 말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32분. 한국의 수송기가 이라크 상공에 도달하려면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게임은 끝났다는 걸요. 아니, 처음부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이 마비도엔 사이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3월 14일 새벽 3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토 19개국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한국의 셧다운 소식은 이미 유럽 전역에 퍼진 뒤였습니다. 미국행 생산 라인이 통째로 비었다는 건 세계 최고 성능의 방공체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었어요. 유럽의 국방수장들은 새벽잠을 걷어차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건 폴란드 국방부 군비정책국장 크시슈토프 노바크였어요. 냉전 시대를 겪은 실용주의자답게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당장의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바크는 화면에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나토 19개국 국방장관의 서명이 빼곡하게 찍힌 긴급연합구매 동의서였습니다. 저는 그 화상회의에 접속 권한이 없었어요. 하지만 펜타곤의 통신 감청반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노바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폴란드어 특유의 거친 억양에 승리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역사적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미합 중국이 스스로 걷어찬 한국의 생산 슬롯을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48조 원 규모입니다. 전량 현금 결제, 분할 납품 없음, 즉시 계약. 이해 있으신 분? 화면 속 19개의 얼굴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감청 영상에 잡혔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사흘 전 제가 브뤼셀에서 한국산 천궁의 결함 보고서를 뿌렸던 바로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미 휴지통에 들어간 게 분명했어요. 한국이 폭풍우 속에서 32발을 100% 요격한 실사격 데이터가 나토 전체에 공유된 뒤 제가 뿌린 조작 보고서는 스스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노바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단 3시간 만에 19개국의 서명을 쓸어 담았다고 했습니다. 48조 원을 빚 한 푼 없이 현찰로 박치기 하겠다는 조건이었어요. 미국이 12달 납기의 분할 결제를 요구하며 질질 끌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회의망 접속을 시도했어요. 정식 초청이 아니라 펜타곤의 백채널을 통한 무단 접속이었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자 저는 마이크를 켜고 외쳤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나토는 미합 중국의 동맹이에요. 동맹국의 물량을 가로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화면 하단에 빨간 아이콘이 떴습니다. 음소거. 누군가가 저를 음소거 처리한 거였어요.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가지 않는 굴욕을 처음 겪었습니다.
화면 속 19개의 얼굴 중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손도 발악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손은 나토에 직접 전화를 걸어 미제 패트리엇을 30% 할인해 주겠다며 구걸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국방부 부차관보가 무기를 할인 판매하겠다고 매달린 겁니다. 28년 워싱턴 생활에서 그런 추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노바크의 대답이 감청으로 들려왔습니다. 손 부차관보, 당신들의 납기 12달은 이미 죽은 시간입니다. 한국은 한 달 안에 납품합니다. 30% 할인이 아니라 공짜로 줘도 12달을 기다릴 나라는 없어요. 조롱이었어요. 미합 중국의 국방 고위 관료가 유럽의 중경욱 관리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전화를 끊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노바크가 화상회의를 마무리하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미국이 오만함으로 버린 빈자리 우리가 감사히 주워 담겠습니다. 확인 사살이었어요. 저는 음소거된 화면 앞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48조 원이 미국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록히드 마틴의 주가가 바닥을 칠 거라는 건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록히드 마틴 이사회에 합류하고 1,500만 달러의 스톡 옵션을 받기로 한 제 비밀 계약도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 새벽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48조 원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나토가 싹쓸이한 거대 물량 중 가장 먼저 출하되는 제1차 생산분의 행선지가 결정된 거였어요. 유럽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노바크가 직접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최전선, 죽어가는 바르자니의 머리 위였어요. 그 시각 자그로스 산맥의 해발 2300m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감청과 위성 데이터를 종합해 재구성한 상황이었어요. 이란의 T-72 기갑사단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고지대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엔진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어요. 바르자니 지휘관의 부대는 총알마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녹슨 소총의 탄창이 비었고 대전차 무기는 이틀 전에 마지막 한 발을 쐈어요. 바르자니는 부하들을 껴안았다고 합니다. 참호 안에서 3,200명의 병사들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죽음을 각오했어요. 누군가 기도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꺼내 쥐었다고 합니다. 이란 전차의 포탑이 고지대를 향해 회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구름이 찢어졌습니다. 굉음이 하늘에서 내려 꽂혔어요. 처음에 바르자니는 폭격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란의 공습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고 부하들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C-130 수송기 세대가 먹구름을 뚫고 전선 상공에 나타났어요. 거대한 수송기의 동체에 선명한 태극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자 낙하산이 피어올랐어요. 청웅 발사대, 형웅 대전차 미사일 상자, 탄약 팔레트, 한국의 방패가 정확히 쿠르드 진영 한가운데로 투하됐습니다. 바르자니가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쇠조각을 꺼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이름 모를 대장장이가 할아버지에게 새겨준 군 번줄이었습니다. 조국이라는 한글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고 해요. 바르자니는 그 쇠조각을 쥔 채 오열했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떨어진 무기의 전원을 켰다고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위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쿠르드 진영에서 형용 미사일의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돌격하던 이란의 T-70 전차 첫 번째 차량의 포탑이 날아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란 전차들이 연쇄적으로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교란을 뚫고 날아가는 형웅의 정밀도가 위성 사진에서도 확인됐어요. 3분이었습니다. 단 3분 만에 이란 기갑사단이 전멸했어요.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올라가자 쿠르드 병사들이 잠회서 뛰쳐나와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호하는 거였어요. 3분 전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를 껴안던 사람들이 한국의 방패 아래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저는 위성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송기의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국이 버린 곳을 미국이 인질로 삼았던 사람들을 한국이 가장 먼저 구하러 간 겁니다. 48조 원의 나토 계약보다 먼저요. 자국의 이익보다 먼저
70년 전 자국을 도왔던 은인을 먼저 찾아간 거였어요.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방산 계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거였어요. 미국이 돈과 위협으로 짓밟으려 했던 그 나라는 우리가 체스판의 말이라 여겼던 쿠르드족의 목숨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썩어빠진 갑질로 얼룩진 워싱턴의 펜타곤만 빼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방패 아래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어요. 28년간 워싱턴에서 배운 모든 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 자정을 넘긴 시각, 쿠르드 전선의 승전보에 워싱턴이 술렁이는 사이 새로운 지옥이 열렸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보가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1400발.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사무실에 중계되던 상황실 음성이 비명으로 뒤덮였어요.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3곳이 동시 타격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3만 8천 명의 미군 병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대통령의 고함이 스피커를 찢었습니다. 당장 기지의 패트리엇을 전부 가동시켜. 한 발도 뚫리면 안 돼. 명령이 떨어졌지만 상황실에 돌아온 건 침묵이었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초, 5초, 10초. 정적이 길어지자 대통령이 다시 소리쳤어요. 쏜 패트리엇은 어디 있나? 쏜 부차관보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틀 전까지 쿠바산 시가를 피우며 한국을 짓밟겠다고 으스대던 거구가 어깨가 움츠러든 차의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대통령님, 패트리엇은 납기 지연 상태입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포대가 포화 상태라 1400발 규모의 동시 공격에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추가 납기까지 12개월이 필요합니다. 12개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었고 쏜이 말한 시간은 12개월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2개월이라고? 지금 15분 안에 1400발이 떨어진다는데 12개월을 기다리라는 건가? 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달싹거렸습니다. 제가 28년간 보아온 펜타곤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엇이 자랑하던 세계 최강의 방패가 정작 미국 병사들의 머리 위에 미사일이 쏟아질 때 먹통이 된 겁니다. 납기를 늘리고 단가를 올리며 동맹국에 갑질하느라 정작 자국 병사들의 목숨을 지킬 물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거였어요. 상황실의 카운트다운이 흘러갔습니다. 미사일 도달까지 12분, 10분, 8분.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라크 기지의 미군 병사들에게 대피 경보가 내려졌지만 1400발의 탄도미사일을 대피로 피할 수는 없었어요. 도달까지 5분.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4만 8천 명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틀 전 제가 쿠르드족의 비명을 꺼버리고 한국의 기술을 뜯어내려 갑질을 부린 그 결과가 미국 병사들의 목숨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3분? 2분? 상황실의 음성이 끊겼어요. 정적.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상공에서 빛이 터졌습니다. 위성 화면에 잡힌 건 패트리엇의 궤적이 아니었어요. 발사 지점은 미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쿠르드 전선이었어요. 몇 시간 전 한국의 C-130 수송기가 투하한 청웅 발사대가 이란의 미사일을 향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청웅의 요격탄이 어둠을 찢으며 솟구쳤습니다. 한 발, 두 발이 아니었어요. 수십 발의 요격탄이 동시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상공에서 하나씩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위성 화면에 섬광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폭죽이 아니었어요. 3만 8천 명의 목숨을 삼키려던 죽음의 비가 한국의 방패에 부딪혀 허공에서 가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쏜이 퇴출하려 발악했던 바로 그 무기였어요. 쏜이 핵심 코드를 뜯어내려 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하청업체의 고철 덩어리라 비웃었던 한국의 천궁이
미국의 패트리엇이 무릎 꿇은 자리에서 미군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전탄 요격이 확인됐다는 보고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1408, 한 발도 뚫리지 않았어요. 기지에 떨어진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4만 8천 명의 미군 병사가 살아남았어요.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는 중계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라크 기지의 실시간 영상이 모니터에 떴어요. 죽음을 각오했던 미군 병사들이 허공에서 적의 미사일이 산산조각나는 광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웅의 요격탄이 만들어낸 섬광이 밤하늘을 낮처럼 밝혔어요. 병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듯 하늘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얼굴들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게 뭔가? 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미사일을 막은 게 우리 패트리엇이 아니라 한국의 청웅이라고? 손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뜯어내려던 기술이 지금 우리 병사를 살린 건가? 네가 퇴출시키려던 그 한국 무기가?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분노를 지나 경멸에 도달한 톤이었습니다. 손의 무릎이 꺾이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거구의 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실의 문이 열리며 FBI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이어 코너 헨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산 지하 공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했던 그 CIA 분석관이었습니다. 헨리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손의 로비 자금 장부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흘러들어온 비밀 자금의 흐름, 스톡옵션 계약서, 한국 천공 퇴출 공작의 지시 문서, 헨리가 전부 확보해서 백악관과 언론에 동시에 넘긴 거였어요. 헨리는 기계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산 지하 공장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장인들의 손길을 직접 목격한 뒤 펜타곤의 썩은 속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손이 시킨 대로 결함을 조작하는 대신 손의 범죄를 세상에 터뜨린 겁니다. 대통령이 손의 가슴에서 펜타곤 출입증을 직접 떼어냈어요. 배임 및 반역 혐의. FBI 요원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손의 거구가 수갑에 묶인 채 상황실에서 끌려나갔어요. 시가 냄새가 배어있던 양복이 구겨진 채 복도를 질질 끌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무부 인사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즉각 직위 해제. 로키드 마틴과의 비밀 스톡옵션 계약이 헨리의 폭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 달러의 약속은 물론이고 28년간 쌓아 올린 외교관으로서의 경력 전체가 한 줄의 해고 통보로 끝났어요.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에 짐을 담았어요. 브룩스 브라더스 수트는 이틀째 같은 걸 입고 있었고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종이 상자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이 만년필을 돌리며 한국을 하청업체라 비웃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의 TV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떠 있었어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사라 젠킨스 기자가 쓴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이 화면 전체를 가로질렀어요. 미국의 12달을 부순 한국의 36시간, 그리고 70년의 의리. 전 세계 외신 일면을 도배한 그 헤드라인을 읽으며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70년의 의리. 한국전쟁 때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70년이 지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세계 최강국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 생산 라인을 끊고 수송기를 날려 전쟁터의 방패를 꽂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종이상자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국무부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구겨진 정장, 면도하지 못한 턱, 충혈된 눈. 사흘 전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호구라 불렀습니다. 하청업체라 비웃었어요. 서류 쪼가리나 붙들고 떤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쿠르드족의 비명을 꺼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지렛대로 썼어요. 그것이 워싱턴의 문법이고 그 문법의 달인이 되는 것이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문법이 틀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에 흔들리는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원칙과 데이터로 무장한 기술 강국이었고 70년 전의 의리를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얕은 꼼수로 호구 취급하며 짓밟으려 했던 한국은
70년의 신뢰를 지켰고 원칙을 기만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국무부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28년 만에 마지막으로 밟는 국무부의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종이 상자 안에는 가족 사진 한 장과 커피잔 하나가 전부였어요. 만년필은 두고 왔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